그 부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부를 갖다 붙이고 지금 업무도 가족부 업무가 훨씬 많고 네. 그리고 장관은 여성부 출신 사람들만 하고 네.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네. 폐지를 하시고 네. 또 적절하게 필요한 그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조를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 지금 박지원 씨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이거 안 해줄 것 같은데. 아니 민주당이 오히려 남녀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그렇잖아요. 그 여성가족부라는 게 2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20년 동안 오면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왔고 그 처음 신설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그 목표했던 많은 일들을 했어요. 호주제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했다는 측면을 말하는 거지. 그 뭐 무슨 남녀 문제로 여성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거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만 되니까 마치 여성 정책을 안 하고 뭐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고 구체적으로 그럼 여성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그 안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지난주까지는 토론은 두근두근 시간이었는데 한쪽이 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고해둔 대로 진 쪽은 안 나옵니다. 저희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코너를 새로 꾸며봤고 오늘은 특집이에요. 인수위가 워낙 또 좀 뜨겁기 때문에 인수위는 두근두근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승리하신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이라고 국민의힘 측 인사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건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윤희석 이제 전 대변인 모셨고요. 국민의힘 현직이십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 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여당이시니까 더 뭐 책임감을 가지시고 예전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실 거로 믿고 일단 간단하게 좀 뭐 몸풀기 차원에서 이런 거 여쭤볼게요. 뭐 하셨어요? 선거 끝나고 그 확정이 너무 늦게 돼가지고 이제 날을 세고 방송 이제 계속 조금씩 전화도 하고 막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 주말이 오고 그렇게 뭐 인수위 동향 뭐 이런 거 듣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아직. 저 김철근 정무실장은 저는 광주 갔죠. 광주 가서 그 백운동 로터리에서 인사하고 이준석 대표와 같이.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광주에 그 지방 방송 출연하고 목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가서 병원을 들렸는데 확진이 나와갖고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올라온 상태죠. 지금 건강은 괜찮습니까 이 대표? 통화로 확인해봤더니 뭐 목이 좀 아프다 그러고 나머지는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다 목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야 우리 이제 윤핵관과 이핵관이네. 그러니까. 핵관 아닌데. 아니 핵관은 얘 저 연말에 모셨어야 됐다. 투스톤 저 제 3차 투스톤 대전할 때. 너무 갖다 붙이네. 연말에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제 3차 투스톤 대전. 집 나갔던 투스톤 언제 돌아오나 이런데. 다 지난 얘기가 됐는데 일단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요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선거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크게 이길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었고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근데 0.67%인가요? 73%. 0.73%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만큼 신승이잖아요. 이게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공과에 대해서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있어서 그래도 이나마나 승리를 했다. 요건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 실책하는 바람에 표차가 좁혀졌어. 이건지 이준석 대표의 공이 많다고 보십니까? 과가 많다고 보십니까? 공이 훨씬 많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선거는 판을 이끄는 자가 이깁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시도됐던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윤석열이라든지 열정열차라든지 59초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였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과거에 진영 대 지역 대결 구도로 가면 보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 30대를 보수 우리 측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 역할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한 거죠. 세대 연합론을 끊임없이 훼손하는 과정으로 선거가 끝났어요. 훼손하는 과정? 제가
단일화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됐어야 되고 단일화의 실이냐 득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을 때 제가 이런 표현도 했어요. 페이스북에 단일화로는 과거의 진영 대결 논리에 이른바 반문재인 전선 반문재인으로 선거 치르려고 하는 그거의 연장선일 뿐이다. 세상이 달라진 거 모르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 선거 끝나서 어찌됐건 신승을 해서 이겼는데 그 내부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불편하게 할 수 없어서 많은 발언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호남의 12.8%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사실 그 투표 직전까지 호남에서 나타난 여러 여론조사 지표는 거의 3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찌 된 것인지 호남의 득표율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호남 출신들이 많은 지역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 영향은 뭐였겠느냐. 결국은 민주당 지지 세력에 결집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럼 단일화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단일화의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고 깜깜이 선거 직전에 바로 이루어져서 시점상으로 굉장히 좀 늦은 측면이 있었고 예를 들면 인쇄를 안 하겠다면 무효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무효표가 한 30만 표 정도 나왔는데 그게 누구 표였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2030 여성들을 좀 자극해서 2030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후보 그리고 보수 정당의 지지도에서 20, 30대 여성들 표가 얼마나 우리를 지지했다고 그걸 비판을 하시죠? 이번에 그 득표를 보세요. 여성들도 남성들도 20, 30대에서는 다 그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득표했어요. 예년에는 아예 오지도 않았다.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남녀를 갈라치는 것 자체가 무슨 핑계거리 찾으려고 인수도 공격거리 찾으려고 하는 그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윤석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정국장 잠깐 귀 막으시고.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없었다. 이준석 당대표의 존재가 없었다면 선거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보세요. 이 대선을 우리가 끌고 간 거예요. 잘 보시면 뉴스 점유나 이런 걸 볼 때 이슈 던지는 거 다 마지막에 단일화까지 뭐 단일화를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냥 뉴스가 계속 윤석열로만 도배가 됐고 이재명 후보는 잘 안 나왔단 말이죠. 여당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성공이고 기존의 대선판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변칙이 하나 나온 거죠. 이대남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쪽 당황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헤맸다고 봐요. 그런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역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대선 승리를 이끄는데 공이 훨씬 더 많다. 뭐 과도 있겠지만 공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야 이준석 대표 이거 듣고 있으면 기분 되게 좋겠다. 그죠? 네. 요 얘기부터 해볼게요. 인수위 얘기 완전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침에 보도 나왔던 그렇지만 김은혜 대변인이 부인했던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 가능성 요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이런 기사들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검토된 적 없다. 테이블 위에서. 근데 어쨌든 기사는 나왔어요. 아마 어떤 관계자가 인수위 관계자분이 아마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한 거 아닐까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닐까. 어떤 의도? 만약에 이게 진짜로 진지하게 검토됐다면 공동정부 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상당히 훼손되는 결과가 돼요. 안철수 대표가 기분 좋겠어요. 이거 딱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물론 안철수 대표든 누가 됐든 첫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부터 나온다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부인을 참 잘하셨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 과거에 고건 전 총리가 DJ 정부 때 장관 재청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김종필 당시는 서리 제도가 있었는데 김종필 총리 서리가 국회 인준이 안 되면서 장관 임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리 제도 자체가 없어요. 없고 총리를 사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의 어려운 지점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뭘 의도하는 거죠? 노리는 건? 아니 여권에서? 일은 하게 해줘야 되니까 당신들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를 못하면 김부겸 당신이라도 제청을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아침에 원희룡 위원장이 아침 라디오 인터뷰 와가지고 본인은 이거 듣자마자 가슴이 뛰었다. 너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본인은 어차피 총리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 중도에 있는 국민들 중에서는 야 이게 진짜 협치 아니야? 야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일부 아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협치로 평가를 받으려면 김부겸 총리를 유임하는 것보다는 그럼 차라리 민주당 쪽 인사를 새 총리로 지명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순수하게 오히려 할 거면 그게 훨씬 차라리. 낫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아까 저 고건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한나라당 저희가 야당일 때 협조를 안 해줘서 김종필 총리 지명자를 6개월 가까이 인준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태까지 가지 말자는 차원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 지금 총리를 그냥 새 정부에서까지 그냥 쭉 간다는 게 이게 헌법 정신에서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자연스럽게 인수위원장 왜 웃으세요? 안철수 위원장 얘기 나오니까. 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뭐 이대로 가면은 어쨌든 뭐 인사는 앞을 알 수는 없지만 차기 총리로도 좀 유력은 해 보여요. 많이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카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정무실장께서는? 아니 뭐 그 단일화를 했고 상대 후보와 그 약속을 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항상 기회와 위기는 같이 오는 겁니다. 네? 기회와 위기는 같이 온다. 위기는 같이 가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는 기회도 같지만 여기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본인의 실력이 좀 증명되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 위기도 같이 올 수 있는 거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인수위원장을 했죠. 그리고 초대 총리로 지명을 받았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한 전례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카드 그리고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그 카드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득이 많다 아니면 실이 많다?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상태에서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천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어제도 인상적인 게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례적인 거예요. 그게? 예, 그런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인수위원장 발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이게 좋은 건데도 생경한 거예요. 우리는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존재나 공동정부 운영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예의 있게 밝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거를 대변인이 발표하는 거 하고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건 격이 다르죠. 급이 다르다.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 또는 뭐 다른 자리에서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합당하면 당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으로 오면 많은 분들이 웃으셔 지금 벌써 무슨 얘기할지 아니까 왜요?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사이 안 좋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거든요. 정치뉴스 1번만 보신 분들은 만약에 당으로 오면 국민의힘 통합정당으로 오면 이준석 대표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뭐 못 지낼 것도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적인 감정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 오면서 지방선 공천 가지고 다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큰 당 작은 당 같이 다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안철수 대표도.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그 해봤고 또 독자적으로 3당으로 지방선거도 치러봤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만약 합당이 안 됐을 때는 본인하고 같이 정치하신 분들이 전멸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 현실을 다 아는데 여기서 뭐 마찰이 있어서 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문제 없을 거다. 예. 우리 윤희석 대변인한테는 예측 타임 드릴게요. 안철수 위원장은 자 총리 간다. 그다음에 아니면은 당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뭐 지방선거 나간다. 셋 중에 하나는 어디로 보시겠어요? 인준이 된다는 전자의 총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총리가 제일 높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제 이제 요건 제가 김철근 정무실장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제 당선인이 인수위 발표하면서 야 나는 지역 할당 여성한테 이런 거 안 할 거야. 철저한 능력주의야. 성과주의야. 요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얘기랑 동일한 얘기거든요.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예. 고흥이 고향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지역적으로는 좀 소수시잖아요. 예. 호남 출신 인사가 국민의힘 내에 있는 호남 출신 핵심 인사가 봤을 때 그래도 지역 좀 균형해주고 호남 인사 배려하고 이게 국민 통합에 낫다 이런 생각은 안 할. 아니 호남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호남 사람이 더 많이 임명될 수도 있는데 왜 꼭 어느 지역 몇 프로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세상의 모든 인재를 모아서 특정 분야에 전문가든 아니면 그 정책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 모아서 해야죠. 어떻게 인사를 하는데 첫 원칙이 어디 사람이냐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자질과 능력을 봐야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능력 위주로 했는데 만약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첫 정부 조각에 호남 인사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선거 때 저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계속 공들인 그게 좀 퇴색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고요. 호남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겠어?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마지막에 호남 말투를 딱 하시니까 확 꽂힌데 너무 좋다. 제가 볼 때는요 어제 그 당선인이 말씀하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실력 있는 사람 발탁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젊은 세대가 정부나 이 기성 세대에게 실망할 거다 이런 말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베풀어주는 듯이 하는 거 싫어하고 또 뭔가 발탁된 사람 입장에서도 괜히 내가 뭐 지역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는 게 아무한테도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베풀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딱 그게 꽂히네.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말씀 능력이면 뭐 지역이고 나는 모르겠다. 능력인 사람 하겠다는 말씀이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아니 뭐 어느 지역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없고 어느 지역에는 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해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실천만 하신다면 국민들이 정확히 그 참뜻을 이해하시고 지지를 보내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얘기들 많은데 뭐 당선인의 의지를 확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저 청와대 영빈관 문제도 있고 경호 문제도 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하려다가 못한 건데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당선인께서 또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경호가 일하는 거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일이 있고 경호가 있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하시는 경호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존 경호 시스템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출근길부터 경호가 힘들어지니까 경호지 입장에서 그것도 관행이 되면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어서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철근 정무실장은 요 광화문 대통령 해야죠. 해야 된다. 말하면 하는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저것 가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구조 자체가 지금 저 비서동하고 대통령 직무실이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면 비서동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비서동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 갖고 건물 자체도 그 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예 확 다 쓸고 다시 거기다 만들든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보좌하는 팀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뭔가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뭐 하나 보고하려면 차로 타고 올라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보다 가까이서 출퇴근하는데 뭐 가볍게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달라진 세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 그 고민의 지점들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으로 하시죠. 뭐. 그 윤희석 대변인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근무하면 대통령과의 거리감이 좀 뭡니까?
좁혀지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1급 비서관이 대통령 얼굴 한 번도 못 본 적도 있어요. 퇴임할 때까지. 그거는 임명장도 안 줬거든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무실하고 말씀하신 비서동하고 거리가 걸어서 한 7, 8분 걸려요. 걸어서? 예, 걸어서. 그리고 가는데 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렇죠.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죠. 수석비서관들은 차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 보고를 10번 할 거 3번도 안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드라마를 보듯이 그냥 대통령실 문 열고 들어서 대통령님 이거요 이게 안 된다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시설도 낡았어요? 비서동은요. 막 어떤 거는 한 6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난방이 안 되고 어떤 건물은 대변인들 있고 그 삼관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차량 운송기지 건물이에요. 사무실 건물이 아니라 단열이 전혀 안 되고 정말 거기서 근무하는 거는 살인적입니다. 예. 그렇구나. 예.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5084님 대통령 출근 때문에 저희도 불편해질까 봐 걱정돼요. 유태선님 출근길에 교통 통제하고 그러면 국민들 불편도 생각해 주셔야 할 텐데. 김은정님 안 그래도 밀리는 광화문인데 광화문에 경호 출근이라니 뭐 이것도 이제 문제 좀 중에 하나로 지적은 되더라고요. 제 생각엔 만약에 관절을 뭐 삼청동 총리공관이나 광화문 근처로 해서 어쨌든 출퇴근이 된다고 봤을 때 출근 시간 좀 이르면은 좀 교통 통제에 대한 불편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퇴근 시간은 꼭 집무실에서 퇴근하는 법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일정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예전 이명박 정대통령처럼 새벽 출근 뭐 그런 걸 하셔야 되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요 얘기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것도 김철근 정무시장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 야, 요거 이준석 대표의 작품이다라는 그 페이스북의 단문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요게 이제 첫 번째 페이스북 공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폐지해야죠. 왜냐하면 여가부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부를 갖다 붙이고 지금 업무도 가족부 업무가 훨씬 많고 그리고 장관은 여성부 출신 사람들만 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그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조를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 지금 박지원 씨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이거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아니 민주당이 오히려 남녀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여성가족부라는 게 2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20년 동안 오면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왔고 그 처음 신설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또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그 목표했던 많은 일들을 했어요. 호주제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했다는 측면을 말하는 거지 그 뭐 무슨 남녀 문제로 여성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만 되니까 마치 여성 정책을 안 하고 뭐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고 구체적으로 그럼 여성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그 안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아주 그냥 속도감 있게 재밌게 많은 주제 다뤄봤네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선대위 전 대변인 윤석 대변인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정근 실장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